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에 귀 기울이셨을 텐데 확진자가 6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또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은 이날 55번째 확진자가 동국대 경주병원 입원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61년생 남성인 55번째 확진자는 청도 대남병원 환자고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세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확진자 중 최연소고요. 이 여아는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거주 부부의 자녀인데 어제 생후 16개월의 이 여자아이가 2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기질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화재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차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상도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부산 5도 등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역시도 10도에서 17도 선으로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디 계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어디 계셨든지 간에 지자체에서 보내는 아마 경고 문자? 네. 그죠? 네. 예, 어디 다녀오신 분들 자가 격리하시고 어디 신고해 주시고 이거 문자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정부도 어제 코로나19의 그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심각 단계 발령은요, 2009년이었죠.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에 처음인데요. 우선 황 기자, 정말 말 그대로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감염병 위기 경보는요,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해외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유행을 한다 그러면 관심 단계,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유입되면은 주의 단계, 제한적 전파는 경계 단계, 그리고 지금이죠. 지역사회 전파나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 지금은 전국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들도요,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감염 등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이 된 것은요. 사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데 지금 이 국내 확진자가 44명이 추가가 되면서요.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사망자도 6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요. 지금부터 며칠간 지금 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좀 나타난다, 뭐 열도 좀 나고 기침이 난다 이러면 보통 예전 같으면 그 일반 내과를 가셨잖아요. 지금은 일반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진료받고 어떻게 치료받는지 이거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요. 네. 이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요. 네. 오한이나 두통, 근육통이 약간 이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요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이 1339에 신고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고요. 네. 이 선별진료소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만약에 확진이 됐다. 네.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바로 격리돼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 슈퍼 감염자로 지목된 사람도 있던데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 같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감염시켰다. 네.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이럴 때는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나 아니면 직접 상처를 내지 않더라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이 또 강화됐다면서요.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옛날에 진단 거부라든지 의심 환자 그 수칙 거부 지키지 않았을 때 300만 원의 벌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법이 바뀝니다.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한다면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고요. 또 거짓 진술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만약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나 뭐 감염된 그 지역 지자체나 병원을 통해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네.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역학조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격리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1억여 원 가까이 이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지역사회 전파로까지 이제 발현이 된 만큼 철저하게 그 예방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치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외출하기도 좀 두렵고요. 네. 맞아요. 약속 잡기도 어려워졌는데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약간 열이 난다거나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339번으로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개인 위생 뭐 어떻게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요즘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주변 위생에 대한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네. 어떻게 버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수십억 원이라고 그러고요. 또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네네. 여기에도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쓰레기 관련 문제는요, 우리가 매주 겪고 있고요. 그렇죠. 어쩌면 매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쓰레기 관련해서 이건 좀 귀찮더라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귀찮은 걸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이들이 엄마로서 너무 철저히 잘하고 있어요. 요구르트를 먹었다. 그럼 애들이 스스로 가서 물로 헹궈서 물기 제거하고 닦고 플라스틱, 요구르트병, 뭐 또 비닐, 종이 얼마나 분리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들고 내려가. 네. 비닐에 플라스틱 들어있고 플라스틱에 비닐 들어있고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해요. 근데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무슨 사고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네. 약간 이런 사고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요. 예. 아파트 옥상이라던가 고층 건물에서 그냥 종이팩 정도면은 뭐 그래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유리병이라던가 어머. 뭐 사람이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네. 이런 쓰레기 봉투를 그냥 무작정 버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그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네. 경우인데. 아, 진짜? 네,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 먼저 하신 분들이 아우 남편이 분리수거는 잘해주는데 음수는 절대 안 건든다. 음식물 쓰레기. 음수가 뭔가 했더니 네. 이게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때도 버릴 때에도 보니까 달걀 껍질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철저하게 맞아요. 좀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저희 집에서 음수를 비롯해서 분리수거는 뭐 제가 담당을 너무 하고 멋져, 너무 멋져. 뭐 잘합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 붙인 것도 알아요. 아, 저희 아내가 잘 몰라서 네. 이거 붙여야 되는데 그냥 내면 안 된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자, 붙이자. 그래서 분리수거 또 네. 껍데기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넣으면 안 돼요. 뼈 같은 건 다 딴 안 데로 돼요, 넣어야 안 돼요. 되거든요. 네. 음수 전문가입니다. 지금 스티커 같은 경우는 큰 물건 버릴 때 네, 딱 네.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버리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은데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귀찮다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산업 폐기물. 아, 이거 이제 안 되지. 버리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걸 돈 아끼겠다고 또는 돈을 벌겠다고 마구잡이로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네.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월 17일이었는데요. 무려 4,000톤에 달하는 네. 지금 보이시죠? 이 산업 폐기물을요. 이 경북 칠곡의 한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고, 저거 고생해요. 봐요, 저거 봐. 4,000톤이요? 정말 빈 공장에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렸어요. 그것도 산업 폐기물을. 어머. 야. 대박이다. 네, 이들 중 일부는요, 이 지난해 미국 CNN 등에 보도돼서 이 국제적인 망신을 준 일성 쓰레기산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그거 저도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의성 쓰레기산. 그 뭐 뒤에 근데 그거 외신에 다 나가가지고요. 이게 창피로 우리나라 정말 저 네, 네.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네. 범인이 검거가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쓰레기 분쟁은요. 네. 이제 여러분 집 옆에, 앞에 이제 쓰레기 산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하고 네. 또 악취도 심할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악취는 후각 감퇴라든가 뭐 두통, 또 구토 등의 증상과 함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유발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 심하면은 이 혈압 상승이라든가 호르몬 분泌 변화 등을 부르기도 한다는데 한번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의성 진짜 쓰레기산. 산이다. 네, 이게 지금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기가 저렇게 쓰레기 저 정도면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악취도 심하고, 네. 그래서 머리도 아플 것 같고요. 아우, 그러니까 지역 보통이 주민들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곳이 바로 경북 을성군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연기가 피어나오는 모습은요.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또는 이 폐목재 등이 10m 정도로 쌓여 있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네. 당시 소방관들이요. 진화에 나섰지만 양이 엄청나서 이틀이 지나도록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예. 네, 저게 뭐 안에서 자체로 유독가스가 막 나오고 바람이 만약에 저 주변에 집이 있다면요. 그 집으로 바람 타고 이렇게 가죠. 바람이 그렇게 맞아요. 오면 냄새가. 우리 그렇죠. 엄청나게 좋았던 예. 청정 지역이었을 텐데 저 예. 쓰레기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아. 그런데 이제 다들 내가 사는 집 옆에 네. 이런 산이 있다면은 아유. 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감당이 너무 싫죠. 힘들어요. 네네. 뭐 냄새도 그렇고요. 네. 너무 힘들 것 이웃들 같아요. 간에도 굉장히 또 언쟁도 높이고 싸움도 많이 작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무슨 집값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큰 쓰레기산, 쓰레기 더미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려둔 건지 누가?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업체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1톤당 약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네. 이 브로커를 통하면 그냥 5만 원대에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들은 이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뭐 소각 매림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그냥 빈 공장에 버리면서 단가를 줄였고 이 최소 11,000톤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이 최소 5억 5천만 원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요. 당시에 의성 쓰레기산이나 이번에 칠곡 쓰레기산 사건이 모두 동일 인물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떨지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해본 사람이 또 했구만. 아우, 그렇죠. 네. 이 쓰레기산 때문에 이제 근처 주민들 정말 말로 할 수 네. 없는 고통을 입었다고 하는데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곧 뭐 머리가 아프다 하고 목이 따갑다고
아니, 저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냄새, 두통에 지역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쓰레기를 몰래 투기한 범인을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잡지를 못합니다. 네.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잡았거든요. 한국 녹색환경협회 관계자가 이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칠곡에 있는 재활용 업체 차가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걸 봤는 겁니다. 네. 혹은 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자고 요청을 하니까 네. 계속 거부를 했고요. 아. 거부를 하니까 확신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해서 안에 가보니까 불법 폐기물이 뭐 상당히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환경단체 때문에 이것도 투기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쓰레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이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네. 무려 1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억? 네, 이 비용을 두고 이제 자연 재활용 업체랑 의성군 간에 약간 다툼이 있어서요. 네.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갖다 버린 범인 일당들이 있는 건데 이게 또 지역사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됐고 네. 국제사회도 이 산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당 이거 어떡합니까? 네, 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요. 지정된 곳 외에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매립, 소각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칠곡, 뭐 의성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이 일당들이 벌인 범행이 경주, 그리고 뭐 상주, 그리고 한평까지 네. 게다가 총 그 양은 1만 1천 톤에 이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그래서 불법 투기로 인한 이득액의 3배까지 징수를 하고 원상 회복 비용까지도 이제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죠. 네, 이거 네. 치우는데 100억 원이 든다는데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0억 원이 드는 100억 해야 원이 되는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50%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드는 원상 회복 비용까지도 네. 이제 증거할 수 그래. 있도록 그렇게 네. 법을 개정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법이 좀 강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도 무심코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소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수많은 상자가 네. 있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먹다 버린 도시락 포장지와 비닐봉지인데 어머, 네. 딱 어떡해. 봐도 이제 휴게소 쓰레기통 옆에 그냥 방치해두고 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렸다. 너네가 치워라. 어. 예, 그냥 저거는 양심을 버리고 간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 범인은요, 사실 한 수도권 대학교 학생들이 MT를 갔다가 네. 이 밥 먹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박스에 여기에 이제 학과명이 적혀 있던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누가 버렸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 잘 됐네. 그러니까요. 범인 그러면 잡았네. 범인이 네. 밝혀지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네, 학교에서는 이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 바로 총학생회에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사과를 일단 먼저 표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무단 투기, 불법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쓰레기 분쟁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쓰레기 수사단입니다. 예. 네. 수사단. 쓰레기 수사단. 이름 정말 괴이하다. 여기도 수사단이 있는데요. 수사단, 쓰레기 이분들은요, 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몰래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탐정 못지않게 수사를 해서 잡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버스 정류장인데 쓰레기통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제 까만 봉지를 버리고 가는데 네. 이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요. 바로 집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못됐어. 에휴. 이거 집안 쓰레기 가져와서 지하철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네. 예. 야. 어떻게 이제 음식물 결국 쓰레기 이렇게 그래서요. 버리죠? 네, 쓰레기 수사단이 떴는데요. 네.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고자 나선 구청의 쓰레기 수사단입니다. 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 안에서 이제 버려진 고지서하고요, 영수증 조각들이 각각 보이는데요. 네. 자, 쓰레기 속에서 버려진 고지서를 딱 찾아서 어. 주소를 확인해서 증거 사진을 찍고
무단투기한 사람의 집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아. 단속반은요, 종이 조각 퍼즐 맞추기를 해서 주인을 찾아냈고요. 깜짝 놀랐겠어. 과태료 20만 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우, 잘했네요. 네. 야, 이렇게 찾아내는구나. 저희가 이렇게 방문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고 전화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죠. 저희가 웬만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CCTV나 영수증 고지서를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네. 집까지 쫓아와서 과태료를 결국 부과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이거 저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네. 바로 내가 버린 그 쓰레기 안에 증거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CCTV가 다 나를 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봉투값 몇백 원인가? 그게 그렇죠? 그쵸. 그거 예. 슈퍼마켓에서 요즘에 사면은 아예 종량제 봉투를 주던데. 네, 네. 그거 아깝다고 지금 뭐 그거 아낀다고 아끼려다가. 아무데나 버렸다가 20만 원 물었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본인이 버리고 잘 속였다 했을 텐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 오죽하면 군청에서 그렇게 나섰겠습니까? 뭐 과태료, 쓰레기 과태료 낸 집 이렇게 써붙여 놓나, 거기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법은 양심껏 어? 하십시오. 그래.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네.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폐기물 관리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무슨 산업용 네. 폐기물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하지만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부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 휴대용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버릴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이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비닐봉지나 아니면 뭐 보자기 이런 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 그리고 또 차량이나 수레를 사용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큰 거, 뭐 장롱이나 소파나 뭐 침대 뭐 책상 이런. 같은 거, 네. 가구 이런 가구류는 그냥 버릴 수가 뭐 봉투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붙이는데 요것도 관할 지자체, 뭐 구청이나 군청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을 부착해서 버려야지만 100만 원의 과태료를 안 물 수 있어요. 네.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 잘못 버리면 이렇게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쓰레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그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서 이웃 간의 잦은 분쟁도 많지만 네. 굉장히 처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종업원 2명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서로가 분리수거를 뭐 이제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크게 벌어져서 네. 결국에 2명 다 숨진 그런 사건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미루다가 네. 서로 미루다가 다퉜고 살인까지 갔다는 거네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네. 빌라 앞에서 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느냐. 그것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생겼는데요. 전기톱 갖고 나와가지고 거의 뭐 살인에 이를 뻔한 그런 사건도 있고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되긴 했는데 그만큼 쓰레기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용으로 사는 곳에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니까 화가 날 법은 하지만 네. 전기톱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야, 너무 무슨 호러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잘못됐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이웃들 간의 분쟁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한 아파트에서는요. 네. 네, 이웃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쌓아둬 갖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멀쩡한데? 4,400여 세대가 사는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건물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요. 네. 지하. 자물쇠가 채워진 닫힌 문이 나오는데 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서 이렇게 뭐야? 쌓여 있습니다. 5년 전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단지 전체에서 파악한 양만 무려 2,300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2,300여 톤의 쓰레기가 아파트 지하실에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 사람이 버린 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 쓰레기들은요, 다 이사를 가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모기가 너무 막 이게 덮치는 벌떼처럼. 그래서 이제 안에를 보니까 쓰레기가 막 산처럼 쌓여 있고 악취가 나는데. 지하에 가고 싶으면 다 그래요. 옛날부터 시켜 먹는 거예요. 이런 뭐 지하에 사는 거 안 하고 뭐. 네, 이제 많은 주민들이 사실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쓰레기 좀 치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요, 이 쓰레기를
다 치우려면 무려 1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합니다. 15억이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이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냥 그 버린 이사간 주민들을 찾아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CCTV라든지 추적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렇게 네. 비싸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과태료를 떠나서 한때는 다 이웃이었잖아요. 네. 그 이사 가면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묻고 그렇게 간 이유를 묻고 싶네요. 왜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왜 아니 그랬냐고요? 옛날에 이제 이사 가면서 폐기할 거는 그냥 버려진 거죠. 그게 이제 지하로 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버리고 좀 하니까. 오래된 아파트인 것 같고. 네. 근데 혹시 또 추적하면 옛날 그거 관례였습니다. 이럴까봐. 그냥 버렸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런 피해를 좀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극악스러운 사건에 한번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집주인이요. 세입자가 월세도 입금이 되지 않고 연락이 안 되자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려도 말이 없고 결국 경찰의 동의로 문을 열었는데 원룸 안에는 쓰레기가 쏟아질 듯 했다고 합니다.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웬일이야. 집안에는 악취가 가득했고요. 날파리가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본 게 마지막이었다는 세입자. 결국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청소는 자비로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나쁘다. 야, 월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저렇게 해놓고 그냥 네. 갔어요. 도망간 거죠, 그럼 그냥. 월세도 계속 밀려 있었던 거고. 그러면 세입자 찾아내서 저 비용 다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경우에는 청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그 청소하기 전에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꼭 찍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껏 청소해서 이제 처분을 하고 어떨 때는 또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리어 그 전에 세입자가 나타나서 그 안에 귀중품이 있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럴 경우들이 수도 있거든요.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네.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때 세입자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그 세입자의 주민번호나 아니면 그 세입자가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가 적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통해서 현재 전입신고가 된 그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세입자를 반드시 잡아내서 네. 제가 사람 찾는 거 잘하는데 반드시 찾아내서 법적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찾아올 것 같아요. 아, 정말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잔꾀를 부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집 고지서가 옆집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내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는 아이고. 억울한 사연이 무슨 있다고 일이야, 하는데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례자입니다. 이 구청에서요, 과태료 20만 원을 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아서 과태료 10만 원,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서 또 1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는데요. 배달 음식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신문요금 청구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평소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던 사례자는요. 남의 고지서를 가져다가 대신 넣어놓고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소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이런 거는 잡아서 가중 처벌해야 돼.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계획적인 맞아. 거거든요. 맞아.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찾아내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위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잡느냐? 이때는 CCTV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가 왔을 때 그 우편함 쪽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그 장소의 CCTV를 확인하셔서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얌체 같은 분을 잡아내서 그다음에 과태료 상당의 금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냄새 나니까 밖에다 버려둬. 근데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 이렇게 버려두면 지나면서 냄새 되게 많이 나거든요. 맞아. 국물까지 세봐봐요. 박지희 난리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 국물 뚝뚝 떨어져 있으면 그 냄새 여름에 장난 아니거든요. 그건 바로바로 치워야 돼. 그러니까. 네. 그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이런 적이 한 네. 번씩은 있으실 텐데 이 공동으로 쓰는 복도 앞에 음식물 쓰레기 놔둬서 이웃 간의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40대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정말 괴롭다고 하는데
옆집에 사는 이웃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현관문 앞에 내놓기 장난 때문입니다. 아니죠. 이 사례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왜 집 앞 복도에 내놓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뚜껑이 있어도요,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온다. 나와요, 맞아. 그 냄새 때문에 집 밖에 내놓는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 음식물 쓰레기는 진짜 바로바로 버려야 되고요. 맞아요. 저게 무슨 같이 사는데, 더불어 사는데 저게 그래. 무슨 짓입니까? 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저도 저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네. 저희 집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좀 못 견딘 일인데 네. 일단은 폐기물 처리법 관리법상으로는 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약하죠. 그래서 제가 네. 소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을 방해할 수 있는 집 앞에 물건을 두거나 뭐 계단이나 그렇죠. 피난구에 물건을 두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고요. 네. 혹시 한번 시정을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좀 화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말고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 이웃 분쟁 조정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사례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두는 경우 같은 때에도 사실 직접 가서 여기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싸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재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웃 분쟁 조정센터에서는 감정 충돌을 배제하고 이웃 간의 그 원만한 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약간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집만 깨끗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웃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입니다. 천륜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죠. 네.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 이 천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눌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부모, 자식은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울수록 더 많이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과 다퉜던 기억은 분명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되게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친정 엄마랑 대판 싸웠대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뭐 사업을 한다, 가게를 이렇게 벌인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돈을 빌려줬대요. 갚겠지인데 가게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또 그 가게를 접고 다른 가게를 또 오픈하니까 돈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다른 형제 몰래 엄마가 자꾸 돈을 대준 거야. 계속. 돈을 못 받으니 가슴살이 계속 소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 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왜 돈을 빌려줬어? 나 빌려달랬다 안 빌려주고 아들 빌려 왜 빌려줬냐고 대판 싸웠대요. 어머. 그러니까 자식 일이니까 엄마는 없는 것도 긁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황 기자는 뭐 그런 기억 있어요? 저는 다툰다기보다는 약간 좀 서로 짜증을 내는? 왜냐하면 이게 잔소리가 자꾸 들려오거든요. 이제 장가 안 간다고 혼나는 거야. 장가 가려는데 아니, 장가는 언제 가냐? 장가는. 아니, 반성하게 됩니다, 갑자기. 없으세요, 그러니? 저는 뭐 다투지는 않는데 뭐 이런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아프다 하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 얘기를 맞아. 안 해요. 맞아. 안 하면 제가 그거 얘기 안 합니까? 근데 또 그렇죠. 말투가 또 짜증스러운 그거 아닌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가 걱정할까 봐 안 하지. 그러다가 조금 다투고 맞아. 그래놓고 또 금방 죄송스러워. 또 죄송스럽죠. 그쵸. 제가 그 괜히 말 잘못해서. 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 저는 사실 그 엄마랑 싸운다라는 얘기를 결혼하기 전엔 친구들끼리 또 엄마랑 싸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엄마가 돼 보니까 저 어린 딸이 엄마랑 싸웠어, 화났어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 아이들까지도 돌봐 주시니까 네. 항상 너무 감사하죠. 이 자녀는 부모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혼나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 얘기들은 작은 문제들인데요. 뭐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살펴보시면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폭언하고 그러면서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들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살인 범죄 849건 중에요. 이제 네.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71건으로 지금 보이시죠? 2016년에는 5.7%였다가 네. 2018년엔 8.4%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에는요. 불효막심, 자녀들의 폐륜 범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불효막심, 자녀들의 폐륜. 사건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네.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녀를 위한 땡땡땡땡. 요거 뭐일 것 같습니까? 자녀를 위한 땡땡땡땡.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살신성의. 사자성어 나와요 이제. 희생정신. 희생정신. 그럼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이요? 거짓 증언입니다. 네, 자녀를 위한 거짓 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거짓 증언입니다.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했다고 뭐 이런 건가? 너무 미리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사연 읽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네, 궁금하시죠?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휴학 중인 대학생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안 한다며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아들이 직접 그린 그림까지 찢어버리자 아들은 욱하는 마음에 찢어진 그림에 불을 붙여서 안방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난리에 불을 끄려던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셨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이 화재로 1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무섭죠?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어머니하고 이제 언쟁을 하다가 네네. 욱해가지고 불을 질렀어. 근데 그걸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야, 이게 뭡니까? 네. 주민들도 17분이나 다쳤고요. 이거 아들 처벌 받아야죠. 네, 그런데 여기서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이제 구속될 위험에 처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증언을 여기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러면 거예요. 안 돼요, 어머니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했다. 내 아들이 한 게 아니다. 이게 아들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당연히. 그 자식 때문에 남편이 죽었고요. 지역 주민들도 다쳤는데 부모의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런 사건 들으면 좀 이해가 아니, 가요? 이거는 너무 크죠. 너무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남편이 방화를 했어요. 네. 아들이 죽었어요, 반대로. 그러면 어머니가 아유, 제가 그랬습니다 했을까요? 그렇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이해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래, 조사하면 다 나와. 괜히 범죄가 추가가 됩니다. 왜 추가.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위증이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진실은 밝혀진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아들이 자백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강 조사를 통해서 그 친동생이 우리 형이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아들이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앞으로 창창한데 20년, 30년 동안 징역을 살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차라리 나는 오래 살았으니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셔다가 이제 증거 조사에 의해서 상황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차라리 이제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매번 법정에 나오셔서 용서 빌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범죄는 결국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방화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존속이 이제 사망한 상황인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그런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거짓 증언은 자식에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자신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자녀를 감싼 부모의 사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 역할을 좀 해주실 분. 남편이 아닙니다. 아들 역할 해주실 분. 아들을 찾습니다요. 네. 쓰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쓰레기 담당 박지훈 변호사님. 쓰담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아들 역할. 나쁜 아들입니다. 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은 밤마다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 파킨슨병 초기 증세에 있어서 손발 기력이 없고 천식으로 숨이 가쁜 와중에 너무 얻어맞다 보니 만성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겨울에는 이 씨에게 걷어차인 오른쪽 발목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맞고 산 지 3년째 폭행 생활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 견디다 못해 아들에게 이제 그만 좀 때려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신고하려고 하면 신고해봤어. 누가 손해인지. 진짜 나쁜 아들이.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으나 이 어머니 아들을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아들 술 안 마시면 안 때려요. 착한 아들입니다. 그냥 스스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계속된 아들의 폭행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아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또 어머니의 마음이실 텐데. 아니 근데 이 사건은 저 아들을 즉시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못하게 하고 처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는 부모의 사랑만으로 감싸줄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처벌 받아야죠. 형법에 보면 이 존속, 폭행 뭐 이런 죄가 될 수가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라 그럽니다.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만약에 부모가 우리 아들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리도 안 되고요. 그냥 복귀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폭언당하고 폭행당했는데 그냥 우리 자식 그냥 처벌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진짜? 네, 반의사 불벌죄가 그렇게 그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습적인 존속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부모님이 난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사례는 상습 폭행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존속 상해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을 더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존속자가 붙이면 다 가중됩니다. 존속 살인, 뭐 존속 상해, 존속 폭행, 존속 상해죄 같은 경우는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더 처벌이 되는데요. 원래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신의 부모한테 상해를 가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가중돼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그 부모에게 폐륜 범죄를 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들, 사실 부모가 절절한 모성으로 우리 아들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령의 노모가 이런 아들한테 생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아들이 구속되거나 하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어렵고 이러다가 병이 나거나 하면은 누가 자기를 병원에 데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을 하고 분리하고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족끼리 왜 이래 불효막심 자녀들의 폐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저택에 그리고 노모는 다른 곳인데요. 이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짐작이 되죠, 좀. 보시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어머니를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건 또? 너무 심각하죠? 네네.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입니다. 동네를 배회하는 노인이 있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어머니는 아들이 사는 집에서 사실상 내쫓겨서 거의 찢어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끼니는 동네 주민들에게 구걸해서 때우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측은 아들을 찾아냈다는데 같은 동네에서 별장 같은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지? 어머니가 잘 보살폈으니까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살게 하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이러면 센터에서 아들을 찾아서 부모님, 어머니 모시고 가라 이렇게 하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죠. 했어요? 센터 측에서 했죠. 아들 보고 부모를 부양해라 했죠. 근데 아들이 말이 가관이에요. 그 호적상에 전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명이인이지 제 친모가 아닙니다. 그래? 친아들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되면서 부양의 의무를 안 하겠다. 이랬대요. 근데 사실인가요? 결국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 거짓말 아들이라는 거를 놈이야. 밝혀졌고요. 심지어 아들은요, 어머니한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자신의 통장에 받아갖고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진짜 못됐네. 진짜 못됐어. 못됐어, 진짜. 어머니한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본인이 또 착복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학대고요. 방임도 학대가 될 수 있잖아요. 경제적 금융 착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모시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연금을 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타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노인 학대 예방 센터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인 복지법상의 노인 학대죄로 이 아들을 고발 접수를 했습니다. 이걸 금융 착취라고 그러는군요. 근데 이 금융 착취로 피해를 입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80대 노인들이요. 경제적인 학대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장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금융착취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고령층의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세 가닥으로 지금 방향을 구성 중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고령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비활성 계좌의 거래 재개, 인출의 급증, 주소 변경 등 이상 징후를 전산망에서 사전에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 처리 지연, 거절, 신고 체계도 구축하는데요. 금융회사 직원이 의심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고 자금 인출을 미룰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특권을 준다는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인증받은 가족 등이 고령자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됩니다. 네, 이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학대, 이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큰 학대고요. 직접적인 폭행 이런 부분 정말 이건 뭐 배륜적인 범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또 다른 게 있죠. 네, 이어서 세 번째 한번 보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부모의 땡땡을 못 참은 자녀, 땡땡은 학대였습니다. 네. 이 사연도- 부모의 학대. 네네, 부모의 학대를 못 참은 자녀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모와 새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아들. 새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폐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새아버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계부를 폭행하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폐지를 줍고 다닌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시니까 네. 계부를 폭행한 거죠. 계부를 새아버지. 폭행했다 이거죠. 네네. 그럼 그 폭행하는 장면을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죠? 그렇죠. 그래도 또 친모라든지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이 반영이 좀 돼서 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심 항소심에 가서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징역을 상향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하고 또 이 사람 전과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유범 기간이라고 자숙해야 될 시점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10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은데 또 방법이 틀린 거죠. 그렇죠. 폭행은 나쁜 거죠. 맞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에 이제 사연을 살펴보면 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나 의붓 아버지에게 계속 폭행을 당한 경우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본인이 많은 폭행을 당한 경우에요.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폭행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폭력 성향이 발현이 되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네. 네. 본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받았든지 어렸을 때부터 네. 아니면은 나의 어머니가 의붓 아버지로부터의 폭행 그걸 보고 자랐는데 내가 나중에 커서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한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사연 또 있어요. 그런 사연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맞아왔다. 복수하겠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며 60대 노모를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 직업은 심지어 한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서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도중에 어머니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안방에 시너를 뿌리고 전원을 켠 다리미 밑에 종이를 깔아두고 이렇게 달아나는 등 방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이게 한의사가 돼서 남의 병원 고치지만 본인의 인성은 다스리지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나가면은 아무리 어린 시절에 글쎄 그 상황을 제가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네.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방법이 틀렸죠.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내재돼 있었던 거예요.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동기의 폭력이 지금 그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요. 일단은 아동기에 이러한 나쁜 학대나 폭력 등을 경험한 이 아동들이 성인에 돼서 친부모를 다시 학대하는 사건이 무려 11.6%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가해자로 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이번 한의사가 부모 살인미수 범죄, 존속 살인미수죄거든요. 네. 뭐 처벌은 좀 어떻게 받나요? 네, 존속 살인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실행에 착수는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도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 범죄의 고의성이 굉장히 극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이기 때문에 기수범보다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이런 폐륜 범죄에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네. 오늘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딱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한데 호칭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언어를 굉장히 좋게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바른말, 고운말 쓰려고. 호칭도 야, 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 아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이쁜 우리 딸, 너무 예쁜 우리 남편, 아니 남편은 아닙니다. 빼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호칭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면 네. 아이들도 따라할 것 같아서 네. 참 언어를 참 좋게 쓰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든 부모든. 그런 아니 그러면 끝으로 노인학대, 자녀의 이런 폭력이나 폭언으로 고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어디에 연락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어르신분들 꼭 이 전화번호 2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인권이라든지 학대에 관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중앙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취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노인의 취업이라든지 건강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 노인의 전화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식이니까 절대로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안 돼요. 없습니다. 그게 자식이든 누구든 맞아요. 간에 네.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의 지금 말했던 전화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법적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반복이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용서가 되고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적인 폭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식도 그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식을 무조건 위한다고 그 자식이 그거만 모면하는 거지 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각급 학교에서 학폭위 같은 거 열릴 때 보면요. 네. 정말 양쪽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변호사분들 탁 대동하고 맞습니다. 가서 변호사들끼리 딱 다툼이 들어간대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이제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났어요? 맞아요. 아, 이건 뭐 그래. 내 세상이야. 그건 더 아니에요. 나쁜 애 됩니다. 더 나쁜 애.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애가 나중에 부모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네. 이 사회도 우습게 보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아, 지금 나간 화면 정말 끔찍하죠? 예, 터널 안에 있었던 교통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네, 앞서 영상 보셨겠지만 지난 2월 17일이었습니다. 터널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건 모습을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터널에서요, 네. 30여 대가 추돌하는 아주 대형 사고가 있었죠. 네. 네, 5명이 숨졌고요, 40여 명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CCTV 속 영상은 정말로 처참합니다. 이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박았는데 SUV 운전자가 비상등을 치면서 이제 빠져나오려 했지만 네, 25톤의 탱크로리가 덮치면서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예. 터널 내부에는 이 스프링클러 등 방지 시설이 없어서 피해가 더욱 컸고요. 당시 터널 아래는 눈이 6cm가량 깔려서 도로가 얼어붙었고 그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져서요. 뒤따라오던 차량이 제동을 못해서 서지 못해서 사고가 커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저희도 저 화면을 몇 번 봤습니다만 야.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해서요. 폭설도 예. 있었죠. 기온도 떨어졌죠. 그 왜 영화 터널이라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 영화 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탱크로리가 한 대는 뒤집혀요 또. 네. 그리고 한 대는 가서 서지 못하고 쾅 추돌하면서
불이 바로 나고 맞아요. 거기서 뭔가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계속해서 터널에 유독가스가 꽉 찼다고 그러고. 저도 라디오 진행할 때 보면 네. 화물차 기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제동거리가 얼기 때문에 네. 한참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과속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뭐 영상 보셨겠지만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는 그냥 사고보다 더 위험한데요.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형차와 버스의 추돌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네요. 승객들이 또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요. 네, 지금 나오죠? 네. 네. 차들이 막 잘 가고 다니는데 있다가? 저 차가 수영차요? 네, 수영차가 급정거하는 겁니다. 네. 아, 저러면 안 돼. 네, 근데 앞에 있던 버스, 뒤따르던 버스와 연속으로 추돌하면서 네. 그 소형차가 지금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는데요.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중 4명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앞에 차가 쓰니까 본인 차도 급정거가 된 것 같은데 완전히 차와 차 사이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버스와 버스 사이에 소형차가 끼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 터널에서는 위험한 저렇게 것 같아요. 급정거가 또 네. 위험하다는데 앞에 차가 쓰면 내가 급정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섰을 거고 뒤에도 대형차니까. 그러니까 차간 간격도 너무 좁지 않았어요. 너무 좁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에 진입할 때는 속도를 네. 고속도로보다 한 50% 정도는 줄여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차간 있거든요. 간격을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따닥따닥 붙어서 막 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 터널 입구 쪽, 지금이 입구 쪽이었거든요. 이 입구 쪽이 미끄러움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거나 또는 이 입구 쪽으로 눈이 들이쳐서 네. 쌓일 수가 있고, 그것이 또 기온차 때문에 얼어서 미끄러움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꼭 이 터널에 들어설 때는 꼭 속도를 낮추셔서 이 그렇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차간 거리를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속도 자체도 50%는 줄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너무 끔찍한 게 네. 앞에도 버스가 있었고 뒤에도 버스가 있고 있는데 다 큰 차들이잖아. 거기에 소형차가 끼어 있는 채로 추돌. 진짜 끔찍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연속 추돌 화재. 불까지 났어. 화재까지 이어졌다는 거네요. 네, 이번에는 차량이 무려 6대가 연속으로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것도 네.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차가 앞에 뭐 부댔어요. 네. 추돌 지금 사고가 계속 있었고. 뒤에 지금 추돌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 근데 불이 나기 시작했어. 네, 그중 두 연기가 대가 나네.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잠시 뒤에 연쇄 추돌한 차량 사이에서 연기가 치솟더니 네. 터널 내부가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차서요. 네. 놀란 운전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난 차량은 모두 6대고 그 가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2대는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더 큰 문제가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또 화재가 나게 되면 그 유독 가스 때문에 또 그렇지. 즉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고요. 터널의 구조상.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한 게 터널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 터널 내에서는 더욱 화재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연기가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상 터널 길이가 1km 이내인 경우에는요. 네. 바로 이제 여기 환기를 시켜주는 환기 시설이라든가 네. 하는 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이가 1km 이하인 것엔 이 터널에는요. 네.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법적으로 좀 규제가 풀리거나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왜 강원도 가다 보면 터널이 많은데 네. 그 터널 긴 터널 보면은 위에 이렇게 팬이 막 돌아가잖아요.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렇게 밖으로 한기. 뿜어내는 거죠. 근데 1km 미만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없어서. 얘기예요. 네. 뭐 화재가 만들면 나면 더 안 되나? 위험하네요.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네네.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는 이렇게 접촉사고나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모를 2차 추돌이나 충돌에 대비해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빠져나오는 게 네. 중요하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긴 터널에는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데하고
차를 이렇게 비상주차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황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짧은 터널에는 터널.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터널 안에서 사고 났을 때 멈칫멈칫하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차를 버리고 일단 나와서 그게 나아. 그게 네. 나아. 탈출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네요. 그게 네. 나아.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절대 금지일까요? 뭐지? 보시면 아, 네. 차로 변경하는 거. 이거는 이거- 사실 기본이거든요. 아니 근데 기본인데 이거 무시로 바꿔. 맞아요. 예. 깜빡이도 안 켜요, 심지어. 맞아. 그래,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왜 저렇게 변경을 하는 왜냐면 거야? 이게 실선에서는 네.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도 사건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영상으로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터널입니다. 네. 네. 지금 보셨죠? 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아유, 과정에서 불이 나 뻔했어.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더니 저봐. 네. 왜 이렇게 막 보기만 달려?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터널에서 이렇게 야. 일반 도로에서도 저렇게 달리면 네.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어머. 너무 영화를 많이 봤네. 분노의 질주 이런 영화들 보면 확 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터널 안에서는 일반 도로와 법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차들도 이제 차선 변경을 안 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크고요. 또 앞지르기도 금지된 장소이기도 해서 위반 시에는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으로 사실 일반 범칙금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예. 네. 이 터널 같은 경우는 한 번 이 차선을 타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앞차가 천천히 가면 운전자분들이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가겠구나 싶으니까 끼어드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실선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실선에서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차 천천히 간다고 뭐 경정 울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알잖아요. 뭐 분노 막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급정거할 그냥 수도 있고요. 그냥 세워라 하고 터널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좀 속도를 줄여서 진입할 때 줄이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네. 저런 경우 많이 봤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선에서 이렇게 차선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바꿀 때는 깜빡이도 안 넣어요. 아니 그걸 깜빡이나 넣어주시든지. 그래 방향 지시등이죠. 아예 네.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니까 자기도 뭔가 깨름직하니까 쓱 깜빡이도 가는 안 켜. 그럼 깜빡이라도 키세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만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거라도 해달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봤지만 차량 다중 추돌이에요. 네. 위험한 터널 교통사고인데 소형차하고 버스 추돌을 하는 장면 앞에 너무 끔찍했어요. 그 소형차가 그냥 뭐 버스와 버스 사이에 끼었죠. 그다음에 차량 네. 연속 추돌 화재가 발생한 게 이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맞아요. 터널 안에서. 그리고 차선 변경. 아까 이렇게 본인이 중심을 못 잡아. 그냥 휘청해서 차가 쓰러져서 네. 계속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터널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빗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터널 안에서는 이제 비를 막아주니까 네네. 속도를 더 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빗길 이렇게 감속하다가 터널에서 그냥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젖으면서 땅이 조금 젖으면서 더 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블랙아이스도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터널 안은 무조건 속도 감속. 또 감속하시고. 거기서 속도를 내는 이유가 그 어느 구간 정도에는 네.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속도 감지해가지고. 네, 있어요. 네. 터널 안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야. 아. 실제로 터널 안에 그게 진짜. 없어. 없던 것 같아요. 눈치 잡고 네. 없어요. 네. 네. 그냥 확 맞아요. 가요. 네.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죠. 시야도 이미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어두워지잖아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범칙금 실천하지 있고. 못해서 있는 네네네. 이 그 큰 사고들을 한번 봤습니다. 네, 유형별로 짚어봤습니다. 뭐든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터널 안의 교통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겨내야죠. 사실 오늘 저도 제 늦둥이 애가 유치원 졸업식인데 네. 그거 다 취소됐어요. 취소됐어요. 이럴 때는 취소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생각이 초, 중, 네. 고등학교, 유치원을 비롯해서 그 학기 시작하는 것도 원래는 3월 2일이었는데 3월 9일로 미뤄졌는데
코로나19의 추이를 좀 더 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